사람 사이에서 오늘은 어떤 말이 마음에 남으셨습니까? 사람 사이 쉼표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친구는 웃었고 말도 많이 했는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말은 다 좋은데 뭔가 이상한 사람. 표정은 밝은데 눈빛은 싸늘한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젊을 땐 몰랐는데 이제는 압니다. 아침에 동네를 걷다가도 그렇습니다. 마주오는 사람의 걸음걸이만 봐도 대충 압니다.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 저 사람은 뭔가 걱정이 있구나. 말 한마디 안 해도 보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옆 사람이 간호사한테 말하는 걸 들어도 압니다. 아, 저 사람 평소에도 저렇게 말하겠구나. 신기합니다. 우리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말은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골라서 합니다. 착한 척도 하고 관심 있는 척도 하고 미안한 척도 합니다. 그런데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눈빛이 먼저 식고 손이 먼저 떨리고 목소리가 먼저 높아집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려고 애쓴 건 아닐까? 불편한 신호를 느끼면서도 못 본 척했던 건 아닐까? 나이 들면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이 불편하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지,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자 대하는 태도. 동네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중년 남자 2명이 앉았습니다. 양복을 입은 걸 보니 회사원 같았습니다. 둘이 자장면을 시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자장면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거 뭐야? 짜장면에 양파가 이렇게 많아? 그러더니 젓가락으로 양파를 콕콕 찍으며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몇 개야?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이야? 주방장 불러봐. 내가 직접 얘기할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이 다 쳐다봤습니다. 옆에 앉은 친구가 그 남자를 말렸습니다. 아, 그냥 먹어. 괜찮아. 그제야 그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가고 나자마자 그 남자가 친구한테 하는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형, 요즘 회사 어때? 그 프로젝트 잘 돼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까 그 날카로운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자장면을 먹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아르바이트생한테만 저렇게 대할까? 친구한테는 왜 저렇게 다정할까? 양파가 진짜 문제였을까? 아니면 그냥 화풀이였을까?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심리학과 교수 대처 켈트너가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권력과 공감 능력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권력이 생기면 공감 능력이 평균 37%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의 감정은
더 잘 읽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연구팀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당신이 상사입니다라고 설정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당신이 부하 직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쏟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상사 역할을 한 사람들 중 72%가 웨이터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부하 직원 역할을 한 사람들은 단 23%만 짜증을 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상사 역할을 한 사람들은 웨이터가 사과할 때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냥 손만 휘휘 저었습니다. 마치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약자 앞에서 나옵니다. 친구 앞에서는 누구나 착합니다. 상사 앞에서도 착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모두가 예의 바릅니다. 공손하고 친절하고 배려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손해니까요. 그런데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는 다릅니다. 식당 직원, 택배기사, 청소하는 분, 아르바이트생.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진짜 인격이 나옵니다. 감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눈치 볼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이걸 봅니다. 그 사람이 웨이터한테 어떻게 말하는지, 택시기사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답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한테야 친절하겠죠. 나한테 뭔가 필요하니까요. 나를 무시하면 손해니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그 중국집에서 본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바이트생한테는 함부로 했지만 친구한테는 다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친구는 자기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함부로 하면 관계가 깨지니까요.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다릅니다. 다시 볼 일도 없고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칸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그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칸트는 도덕의 본질을 평생 고민한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가 아니면 도구로 보는가. 그게 인격의 차이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도구로 봅니다. 나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쯤으로 생각합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약자에게도 존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감정이 있고 존엄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는 잘하지만 약자에게는 함부로 한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셔도 됩니다. 언젠가 당신이 그 사람한테 필요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은퇴하거나 나이 들거나 힘이 없어지거나 그때 그 사람은 당신한테도 똑같이 대할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집니다. 몸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그럴 때 옆에 남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도 존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감정을 보호하셔도 됩니다. 불편하면 피하셔도 됩니다.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 말투. 명절에 큰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조카들도 크고 조카 며느리도 새로 왔고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밥을 먹는데 시누이가 조카 며느리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며느리, 이거 먹어봐. 내가 해온 거야.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높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한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받아먹으며 맛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가 또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요새 젊은 사람들 입맛이 까다롭다던데.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 끝이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요리 자주 해? 물어보는 말투였지만 마치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카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네, 그럭저럭요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귀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신우이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나쁜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말투가 문제였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높낮이가 이상했습니다. 친절한 척 하는데 목소리는 차갑고 웃는데 어조는 비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누나, 며느리한테 왜 그렇게 말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뭐가? 친하게 대화하던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모릅니다. 말투에 담긴 감정을요. UCLA 대학교의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언이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대화할 때 무엇으로 감정을 전달하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말의 내용은 7%만 영향을 줬습니다. 목소리 톤과 억양이 38%였습니다. 표정과 몸짓이 55%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투를 듣는다는 겁니다. 같은 괜찮아라는 말도 억양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따뜻하게 괜찮아라고 하면 위로가 됩니다. 차갑게 괜찮아 라고 끊어 말하면 무시가 됩니다. 짜증스럽게 괜하라고 느려 말하면 비꼬미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일한 문장을 다양한 말투로 들려줬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이 맞을 거예요. 이 문장을 따뜻한 톤, 중립적인 톤, 냉소적인 톤으로 각각 녹음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톤으로 들었을 때 사람들은 83%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냉소적인 톤으로 들었을 때는 단 9%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말인데 말투가 전부를 바꿔버렸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를 3배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잊어버려도 어떻게 말했는지는 기억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라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건 말투입니다. 말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고릅니다. 상황에 맞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고 좋은 단어를 골라서 씁니다. 그런데 말투는 통제가 안 됩니다. 감정이 그대로 새어나옵니다. 싫은데 친절한 척하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억지로 웃으면 억양이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짜증나는데 참으면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투가 차가우면 상대는 압니다. 저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제 시누이도 그랬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라고 말했지만 말투는 전혀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요리 자주 해? 라고 물었지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지,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지. 나이 들수록 말투에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말의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말보다 말투가 진짜라는 걸. 목소리 톤, 억양, 속도, 높낮이, 그게 다 감정입니다. 친구가 요즘 어때? 라고 물을 때도 압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지, 그냥 인사치레인지. 말투가 다릅니다. 진짜 궁금한 사람은 목소리가 부드럽고 천천히 말하고 끝까지 귀 기울입니다.
인사치레는 빠르고 가볍고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마음이 그대로 목소리로 나옵니다. 몽테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말하는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 그는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였지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걸, 말투에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긴다는 걸, 우리가 누군가의 말투에 상처받는 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말투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해도 말투는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픈 겁니다. 누군가 당신한테 말할 때 말투가 차갑다면 선을 그으셔도 됩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짜증스럽다면 그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미안해라고 하는데 억양이 건성이라면 그건 미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해라고 하는데 말투가 무겁다면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을 믿지 마세요. 말투를 믿으세요. 당신의 귀는 정확합니다. 당신이 느낀 그 차가움, 그 날카로움, 그 무거움은 진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말투가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말이 아니라 말투를 들었던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말투가 따뜻한 사람 곁에 계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눈빛. 얼마 전 동네 카페에서 옛날 직장 동료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요즘 손주도 생겨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제 눈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쳐다봤습니다. 커피잔만 보고 창밖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그러다가 잠깐 눈이 마주치면 금방 피했습니다. 웃긴 했는데 눈은 안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갔을 뿐입니다. 카페를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습니다. 친구는 좋은 말만 했는데 저는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뭔가 저를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우연히 마주쳐서 어쩔 수 없이 앉은 것 같았습니다. 말은 다정했는데 눈빛은 냉정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눈빛이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한테 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미국 코넬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 마주침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평균 3.2초 동안 눈을 마주쳤는데 거짓말을 할 때는 1.1초밖에 안 됐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일부러 눈을 더 오래 쳐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눈동자가 떨렸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은 늘렸지만 눈동자의 움직임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눈 깜빡임이 평소보다 42%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을 때는 평균 0.8초마다 한 번씩 깜빡였습니다. 편안할 때는 2.3초에 한 번이었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입은 웃는데 눈이 안 웃는 사람, 그게 다 숫자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감정을 읽습니다. 말보다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상냥하게 웃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눈빛이 차갑습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저 사람 진심이 아니라고. 눈빛이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눈은 뇌와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거쳐서 나오지만 눈빛은 감정에서 바로 나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싫으면 눈이 먼저 식고, 불편하면 눈이 먼저 피하고, 거짓말을 하면 눈동자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사람을 잘 봅니다. 말을 안 듣고 눈을 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말이 아니라 눈빛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게 눈에 다 나옵니다. 제가 그 카페에서 느꼈던 불편함도 그거였습니다. 친구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를 말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았구나.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거구나.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통해 진실이 새어나온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눈을 봐라. 눈은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건 그 사람의 눈빛이 우리에게 보낸 신호입니다. 말은 좋아도 눈빛이 차갑다면 그게 진짜입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만났을 때 눈을 제대로 안 마주친다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말이 아무리 좋아도 눈빛이 회피한다면 그게 답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솔직해져도 됩니다. 눈빛이 차가운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감정이 불편하다면 그게 정답입니다. 내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겁니다. 눈빛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눈빛은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읽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실수 후 태도. 병원 대기실에서 일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의자에 놓인 가방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지나가다가 가방을 건드린 겁니다.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약봉지, 지갑, 손수건, 바닥에 다 흩어졌습니다.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어떻게 할지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몸을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진심으로 미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약봉지가 의자 밑으로 굴러갔는데 그것까지 무릎 꿇고 찾아서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셨지만 남자는 끝까지 다 주워 담았습니다. 가방을 할머니 무릎 위에 올려드리고 나서야 조심하세요 하고 갔습니다. 한 열흘 후였습니다. 같은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분이 지나가다가 옆 사람 커피를 쳤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거기 놓아요? 자기가 친 건데 상대를 탓했습니다. 그리고는 휴지도 안 주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실수 후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사람이 갈립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부러 실수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작업 중에 파일이 날아가도록 시스템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임감이 높은 사람들은 평균 8초 만에 사과했습니다. 책임감이 낮은 사람들은 45초가 지나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47%가 아예 사과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스템이 이상했어요. 설명이 부족했어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연구팀도 비슷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후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들은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쏟은 물을 닦고 떨어뜨린 물건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미안해요라고 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치워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연구팀은 이걸 언어적 사과와 행동적 사과의 괴리라고 불렀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평균 15초 안에 해결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2분이 지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길을 가다 누군가와 부딪힐 수도 있고, 물건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말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떨어뜨린 건 주워주고, 쏟은 건 닦아주고, 상처 준 건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실수를 해놓고 변명부터 합니다. 내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원래 거기 있었잖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건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몸은 안 움직입니다. 저는 나이 들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볼 때 평소 모습만 보면 안 됩니다. 실수했을 때를 봐야 합니다. 거기서 진짜가 나옵니다. 병원에서 본 그 젊은 남자는 실수했지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사과했고 무릎까지 꿇고 물건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다고 해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도 저럴 거라고.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반대로 커피를 쏟아놓고 상대 탓한 여자. 저 사람은 평소에도 저럴 겁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는 사람. 항상 누구 탓, 뭐 탓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힘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품성은 그가 책임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그는 2000년도 더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품성은 실수했을 때 나타납니다. 책임을 지는가, 회피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해줍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실수를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과하고, 바로 고치고, 다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누군가 실수해놓고 당신 탓을 한다면 그 사람과는 책임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랬잖아라고 말하는 사람. 나도 어쩔 수 없었어라고 변명하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만 지칩니다. 모든 게 당신 탓이 됩니다. 나이 들면 이제 그런 사람 감싸주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당신이 대신 질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계세요. 실수 후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책임 회피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그럴 겁니다. 당신 마음 편한 사람 곁에 계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5번째 침묵. 몇 년 전 일입니다.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밥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조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용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다들 핸드폰만 봤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옆 테이블을 봤습니다. 거기도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웃고 떠들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 명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받아주고 또 다른 사람이 농담을 하고 계속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꺼내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김 대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날씨 덥네요. 그 말에 박 과장이 네, 덥네요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묵. 또 핸드폰. 또 숟가락 소리. 밥을 먹는 내내 그랬습니다. 가끔 누가 한마디 하면 네, 그렇네요 하고 끝.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올 때쯤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에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말이 없었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인데 왜 할 말이 없었을까? 아니,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편안한 침묵이 있고 불편한 침묵이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침묵과 관계의 질을 분석했습니다. 사람들을 짝지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발생하는 패턴을 측정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들끼리는 침묵이 평균 3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해했습니다. 한 명이 책을 읽고 다른 한 명이 창밖을 보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침묵이 15초만 지속돼도 불안해했습니다. 누군가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갔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침묵을 2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공유하는 침묵과 회피하는 침묵. 공유하는 침묵은 함께 있는 침묵입니다. 말은 안 해도 같은 공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관계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실험 참가자의 78%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회피하는 침묵은 다릅니다.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침묵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침묵입니다. 어색해서 피하는 침묵입니다. 이런 침묵은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참가자의 89%가 불편했다고 답했습니다. 연구팀은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침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침묵이 담고 있는 감정이 문제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있는 침묵은 좋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회피하는 침묵은 나쁩니다. 침묵이 편하면 관계가 좋은 겁니다. 진짜 가까운 사람과는 말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한 사람은 TV를 보고 다른 사람은 신문을 보고 그래도 편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랜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은 신문을 보고 한 사람은 반찬을 먹고 그래도 편안합니다. 말을 안 해도 통합니다. 그게 진짜 가까운 사이입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는 침묵이 힘듭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용하면 어색합니다.
할 말을 찾느라 머리가 아픕니다. 날씨가 요즘 뭐, 저기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그게 관계의 온도입니다. 제가 직장 동료들과 점심 먹을 때 그랬습니다.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일 때문에 만나는 사이였으니까요. 진짜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말을 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사이였습니다. 침묵은 그걸 드러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말이 많은 게 가까운 게 아니라는 걸, 침묵이 편한 게 진짜 가깝다는 걸, 말 없이도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모두 방 안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는 침묵의 중요성을 알았던 철학자입니다. 침묵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가 나 자신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마주하기 싫어서 말로 채우려고 합니다. 소음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평화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 사람과는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누군가와 있을 때 침묵이 불편하다면 그 사람을 놓아주셔도 됩니다. 말을 계속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사이, 조용하면 어색해지는 사이, 할 말을 찾느라 힘든 사이, 그런 사이는 진짜가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편한 사람하고만 만나도 됩니다. 침묵이 편한 사람,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불편한 침묵은 신호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울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이 편한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사람들 곁에서 편히 쉬세요.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6번째 선물 태도. 작년 추석이었습니다. 시댁에 갈 선물을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를 샀습니다. 비쌌습니다. 그래도 명절이니까 제대로 된 걸로 사야겠다 싶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시어머니가 받으시더니 구석에 놓으셨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포장도 안 뜯어보셨습니다. 뭐가 들었는지도 안 보셨습니다. 밥을 먹는데 시누이가 왔습니다. 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백화점 갔다가 어머니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습니다. 포장을 뜯으셨습니다. 스카프였습니다. 어머, 이쁘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얼굴 생각하면서 골랐어요. 이 색깔 어머니한테 딱일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바로 목에 둘러보셨습니다. 어때?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려보셨습니다.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시누이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렸습니다. 제 선물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고 시누이 선물은 어머니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한우 세트가 더 비쌌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내 선물은 쳐다도 안 보시던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고맙다고 하셨잖아.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정말 모릅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선물과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200쌍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물 주고받는 패턴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물의 가격은 관계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선물이나 1만 원짜리 선물이나 받는 사람의 만족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을까요?
선물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열어보는 사람과 나중에 열어보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바로 열어본 사람들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8.3점이었습니다. 나중에 열어본 사람들은 4.7점이었습니다. 10점 만점의 거의 절반 차이였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평균 5.8초 동안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식적으로 고마워하는 사람들은 1.2초였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팀은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선물을 받은 후 행동을 분석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에 그 선물을 사용하거나 착용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한 달이 지나도 포장을 안 뜯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선물을 일주일 내에 사용한 사람들의 92%가 선물 준 사람이 소중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달 내내 안 쓴 사람들은 23%만 그렇게 답했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싼 선물을 받고도 구석에 던져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싼 선물을 받고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관계의 온도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이 준 선물은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열어봅니다. 뭘 줬는지 궁금합니다. 받자마자 어머, 이게 뭐야? 하면서 설렙니다. 쓸데없는 물건이라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생각했다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별로인 사람이 준 선물은 비싸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고마워요 하고 옆에 놓습니다. 나중에 열어봅니다. 아니, 나중에도 안 열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제 시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제 선물은 비쌌지만 구석에 놓으셨습니다. 신우의 선물은 바로 열어보셨습니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딸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며느리는 형식상 받는 거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걸 배웠습니다. 명절 선물 돌릴 때 누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누가 형식상 받는지 다 보입니다. 포장 뜯는 속도, 눈빛, 말투 다 다릅니다. 선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선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계가 다 나옵니다.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주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하지만 선물의 의미는 받는 사람의 태도에서 완성된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였던 그는 선물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교환입니다. 주는 사람이 마음을 담고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래야 완성됩니다. 받는 사람이 무관심하면 아무리 비싼 선물도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이 진심으로 기뻐하면 작은 선물도 큰 의미가 됩니다. 선물은 관계의 거울입니다. 당신이 준 선물을 구석에 던져두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절마다 고민해서 사가고 돈 들여서 준비하는데 상대는 쳐다도 안 본다면 그만두세요. 그 사람한테 당신은 그 정도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준 작은 선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챙기세요. 바로 열어보고 좋아하고 사용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은 선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받은 겁니다. 나이 들면 이제 형식적인 선물 주고받기는 그만해도 됩니다. 받아도 기쁘지 않은 사람한테 굳이 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 돈과 정성이 아깝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한테만 마음을 쓰세요. 선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당신이 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7번째 시간 약속.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에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10시 50분에 도착했습니다. 좀 일찍 나왔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요. 역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친구가 안 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11시 10분쯤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지금 출발했어. 곧 도착해. 목소리에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11시 40분에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커피숍 앞에서 서서 혼자. 친구가 왔습니다. 야, 미안해. 길이 막혔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과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변명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우리 뭐 먹을까? 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내내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친구는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얘기, 자기 자식 얘기, 손주 얘기. 저는 거의 듣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40분을 기다렸는데 친구는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마치 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다음 날 다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만날 수 있어? 저는 응, 좋아했습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그 친구는 1시 55분에 도착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언니, 제가 좀 일찍 왔네요. 먼저 자리 잡고 있을게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이미 차를 주문해 놨습니다. 언니 허브차 좋아하시니까 주문해뒀어요. 그 친구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친구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 명은 40분 늦게 와서 제대로 사과도 안 했습니다. 한 명은 5분 일찍 와서 제가 좋아하는 차까지 준비해뒀습니다. 같은 친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미국 샌디에이고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500명을 대상으로 시간 약속 패턴과 관계 만족도를 10년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평균 3.2점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3.2점입니다. 반대로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는 8.7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10분 이상 늦는 사람의 85%가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형식적 사과라고 불렀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혹시 5분이라도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했습니다. 10분 늦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해서도 다시 사과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독일 민헨대학교 연구팀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약속 시간과 존중감의 관계를 측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군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93%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다른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89%가 신뢰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하나가 관계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건 상대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너 기다려도 돼. 내가 할 일이 더 중요해. 내 시간은 별로 안 중요해.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 친구가 40분 늦었을 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나는 그 정도구나. 40분 기다려도 되는 사람이구나.
제대로 사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30분 기다려도 1시간 기다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40분이면 집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책 몇 장 읽고 그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늦으면 그 시간이 다 사라집니다.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왔나 안 왔나 확인합니다. 전화기만 봅니다. 제 시간이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내 시간을 존중합니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립니다. 혹시 늦으면 미리 알립니다. 도착해서는 미안해합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5분 일찍 온 친구는 제가 뭘 좋아하는지까지 기억했습니다. 허브차를 미리 주문해뒀습니다. 그게 진짜 관심입니다. 저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시간 약속 하나로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존중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시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시간을 훔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 내 시간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건 내 인생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만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늦는 사람, 늦고도 제대로 사과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하루하루가 더 귀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사람,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 늦으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그 사람은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인생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 하나가 전부를 말해줍니다. 당신 시간을 함부로 쓰는 사람한테서 자유로워지세요. 당신 시간은 당신 것입니다.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한테만 주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는 당신 시간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사람은 작은 순간에 진실을 드러낸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만나며 살아왔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족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진짜 좋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슬픈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누구에게 마음을 줘야 하는지, 눈빛 하나, 말투 하나, 실수 후 태도 하나로 다 보입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지혜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썼습니다. 불편해도 참았습니다. 상처받아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내 감정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놓아줘도 됩니다. 눈빛이 차가운 사람,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말투에 가시가 박힌 사람, 실수를 인정 못하는 사람, 침묵이 불편한 사람, 선물을 던져두는 사람,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서 자유로워져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기회도 줬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끊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존심입니다. 당신 마음을 보호하는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읽습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남은 인생 편한 사람들과 보내세요. 눈빛이 따뜻한 사람, 약자에게도 친절한 사람,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 침묵이 편한 사람, 선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시간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 몇 명만 곁에 있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처럼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처럼 자유로워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솔직해져도 됩니다. 조금 더 편해져도 됩니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화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조금씩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이에 쉼표가 필요할 때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사람 사이 쉼표였습니다.